갖고 있는 상처,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즉 사회의 문제이고 시대의 문제다라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 1시간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한때는 그런 것도 있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아파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픈 거를 그냥 참고 견뎌라 뭐 이런 주장이었을 텐데 이제 다행히 그 이후부터는 그런 주장이 이제 좀 반박이 되면서 아프면 환자지 청춘이냐 뭐 이런 반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헬조선이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아픈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이렇게 아픈 거는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이제 입장으로 선회를 한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와중에 이제 지금 촛불항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청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청년이니까 자기 얘기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만약에 이제 청년당 활동을 한다면 또 청년들의 심리를 이해해야 이제 청년들과의 사업을 잘 하실 테니까 이 청년기 과제를 제가 발달심리학에 기초해서 쭉 정리를 해봤는데 서두부터 좀 딱딱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뒤에 청년들의 문제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제 이론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선 앞 단계는 빼고 에릭슨의 심리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기 때 제일 중요한 과제는 뭐냐 심리학적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잘 확립한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정상적으로 맺기가 힘들어요. 자, 예를 들면 금방 이해가 됐을 텐데 성 정체성이 내가 뚜렷하지 않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연애하는 게 어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일단 남자랑 연애를 해야 될지 여자랑 연애를 해야 될지 그것조차 결정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대인관계 맺을 때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뚜렷한 자기 정체성이 있다. 나는 뭐 예를 들면 군인이고 진보주의자다. 뭐 이러면 그 사람은 행동할 때 일관성이 그냥 나오죠. 그 정체성에 근거해서. 근데 그런 정체성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럼 사람을 만나서 상대할 때마다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해야 될지 계속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 확립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가 청소년기다. 그럼 우리 한국 나이로 따지면 중고등학교 시절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정체성 확립을 하기 위해서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자기 정체성 확립하셨습니까? 잘 못하셨죠? 네, 공부하느라 바빠서. 근데 이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청년들의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이게 잘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체성이 잘 확립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청년기 때 혹은 이제 성인 초기 때의 과제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죠. 친밀감. 이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건강한 관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청년기 때는 뭘 하냐? 자기 인생 목표를 세울 때입니다. 그렇죠?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저 앞에도 뭐 꿈 얘기가 나오던데 보통 청년기 때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새삼스럽게 이상한 표정을 원래 그런 겁니다. 이제 지금 못했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그래요. 청년기 때 그 인생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자, 인생 목표를 정하고 자기가 이제 세계관, 인생관 이런 것들을 정립하는 게 이제 청년기인데 이쯤 되면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데서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지. 그럼 그런 방향을 잡고 인생을 출발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 인생 목표는 박근혜 타도야.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럼 누구를 만날까요? 박근혜 미워한 사람들을 이제 타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동지라고 하는 거죠. 뜻을 같이 하니까. 같을 동, 뜻지. 이렇게 되는 거죠. 동지적 관계도 맺고 또 이성도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가정도 꾸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청년기죠. 청년기 때 이 과제를 달성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물어본 게 실례인가요? 자, 이제 한국에서는 잘 못해요. 그렇죠? 청년기 때 이걸 하려면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일단 취직 걱정 이런 데서 자유로워야 좀 이런 고민을 할 텐데 한국 청년들은 이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청년기 때 정립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친밀한 관계 형성 자체를 시작 못하는 경우도 많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잘 됐다 치면 그 다음 단계 중년기에는 뭐냐 하면 청년기 때는 열정은 있고 꿈은 있지만
그것을 이룰 만한 실력은 아직 없죠. 미천이 없어요. 아직 사회적 미천이. 이제 해놓은 게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를 예를 들면 청년기 때 나는 훌륭한 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해도 이때 청년기 때는 그런 꿈이 있고 그 길을 시작했을 뿐이지 본격적으로 생산물을 내놓을 수 있는 단계가 못 됩니다. 그렇죠. 근데 중년기쯤 되면 어때요? 근데 그동안 해온 공부가 있고 사람들 관계가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에 자리를 잡고 생산적인 일을 하기 시작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겠죠. 이게 이제 중년기가 되면 이제 자기가 세웠던 꿈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생산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중년기를 그래서 보통 인생의 황금기라고도 하죠. 자, 노년기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요 세 단계만 얘기할 텐데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두 단계, 정체성 확립의 시기, 그 다음에 친밀감을 확보해야 되는 시기, 즉 대인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시기를 지금 지나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년기로 나아가는 중이고, 근데 만약에 앞에 두 가지를 잘 못하고 나면 중년기 때 생산성이 아니라 침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인생이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는 뜻이죠. 자,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청년 세대의 현재는 사실 앞서 살펴봤던 심리적 발달 과제를 원만하게 발달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를 지금 한국 청년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헬조선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한국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쯤은 대체로 인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극단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안 낳잖아요. 젊은 세대가. 애들을 안 낳아요. 왜 안 낳을까요? 돈이 없어서보다 전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돈 없는 것도 있지만 애들을 낳아서 이 세상에 내보내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여기가 애들이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살기 힘들잖아요, 지금. 근데 애들이 밖에 나와서 지금 어릴 때부터 학원 다니고 사교육 받고 나 같은 인생을 다시 사는 거 어떻게 보면 더 끔찍할 수도 있는데 그게 싫은 거죠. 저는 애를 낳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저 같아도 다시 젊어져서 애 낳으면 안 낳을 겁니다. 지금은 안 내보낼 겁니다. 박근혜 타도되고 나면 생각을 달리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안 낳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보내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헬조선이라는 것은 청년들에게 아주 심각한 어떤 상처,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하나 넘겨주세요. 뭐 앞에 들어오다 보니까 잘 써있던데 여러분들은 지금 헬조선 때문에 불행한 것도 있지만 과거에도 불행했어요. 그죠? 어릴 때도 행복했어요? 별로? 아동 청소년 때도 별로 행복하지 않았죠. 행복지수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6년째 꼴찌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불행했고 지금도 별로 행복하지 않고, 자, 다시 넘겨주십시오. 미래에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침을 하시는데 네, 좀 충격적이죠. 비관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도 행복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현재도 행복하지 않고 미래는 더 끔찍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합니다. 이제 노인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그렇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으니까 다음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가지의 위기가 있다 생각하는데, 심리적 위기가. 그 네 가지가, 하나는 사회성 위기가 있고, 두 번째는 자존감 위기가 있고, 세 번째는 정체성 위기, 마지막으로 삶의 위기. 이 네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우선 사회성 위기가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청년들의 경우에는. 넘겨주세요. 이 사회성 위기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할 때 어때요? 아주 자신이 넘쳐요? 한 명만 끄떡였어요. 그 대인관계 할 때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주 편안하고 할만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즐겁고 어떻게 사람들을 상대해야 될지 잘 알고 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청년들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 2년간 상담하면서 느낀 거는 젊은 세대의 90몇 % 정도는 대인관계 문제가 다 있다는 겁니다. 일단 사람을 상대할 때 자신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인관계를 풀어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그런 문제가 한국 청년들한테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청년들이 연애를 잘 못합니다. 그 대학교에 연애 특강 같은 걸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연애 강좌가 개설돼요. 그리고 거기 학생들이 많이 들으러 와요. 그건 뭘 의미하죠? 연애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잘하고 있으면 그 시간에 연애를 하지 그걸 듣겠습니까? 그죠? 자, 그걸 들어도 연애를 잘 못하니까 이제 또 중매업체도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중매업체가 또 중매를 해줘도 결혼을 하는 확률이 떨어져요. 결혼을 해도 50%는 이혼합니다. 이것도 이제 젊은 세대에게 대인관계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인 것 같고, 또 제가 그 CEO급이나 그 회사의 간부급들한테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쓸 때 굉장히 이제 생산성이 없다, 쓰기가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사회성 얘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눈치가 없다,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근데 어느 정도로 그런 게 심하냐 하는 걸 보여주는 기사 하나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본 건데, 그 회사에 취직하면 나이가 젊은 사람이 제일 직급이 낮잖아요. 그럼 전화가 오면 누가 그 전화를 사실 받아야 됩니까? 그 젊은 사람, 직급이 낮은 젊은 사람이 받아야 되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화를 잘 안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분이 야, 전화 왜 안 받니? 이렇게 물어보면 무섭다 그런다는 겁니다. 전화 받는 게. 전화 받는 게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물론 이제 좀 약간 극단적인 청년들 얘기겠지만 그만큼 힘들어한다는 얘기죠. 대인관계를. 자, 그러면 오늘날의 청년들이 왜 이렇게 대인관계를 어려워할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제가 PPT를 잘 못 만들거든요. 답을 써놓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분들한테 사실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놀이의 박탈이 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청년이니까 나이가 그러니까 2000년대생들이에요? 아, 제가 산수가 안 되는데요. 네? 90년대생이에요? 아, 80년대생도 있고. 자, 그러면 나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공부에 대한 어떤 부담도 없이 마음껏 친구들과 뛰어놀며 자랐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20% 됩니까? 지금 20, 30%? 이 정도면 제법 높은 겁니다. 청년당이라서 좀 높은 거예요, 이거. 일반적인 청년들 하면 더 낮아요, 이거.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비율이 높지 않잖아요. 저희 세대는 몇 명이나 손 들었을 것 같아요? 100%입니다. 뭐 절반이에요? 100% 들어요. 안 들은 애 한두 명. 안철수 같은 사람들. 네, 빼고는 다 손 들어요. 우리 때는 어릴 때 하루 종일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았습니다. 친구들하고. 그런 시절을 겪었죠. 자, 근데 지금의 젊은 세대는 그렇지 못하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어릴 때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뛰어놀면 그 무슨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대인관계를 맺고 노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친구들과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겠죠.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협력도 하고, 이게 다 대인관계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어린 시절에 충분히 한 세대가 이제 저희 세대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 훈련을 거의 하지 못한 세대죠.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훈련이 됐어요? 그때도 입시 공부하느라고 대인관계 훈련이 잘 안 됐죠. 그 다음에 대학교 때는 어떻습니까? 대학교 때는 요즘엔 대학은 친구 관계가 옛날 같지 않죠. 그래서 이 대인관계 훈련하기가 힘듭니다. 경쟁적 관계라서.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의 청년들은 대인관계 훈련을 거의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에 이렇게 던져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 받기 무섭고 사람들 상대하기가 무서운 거죠. 일단 경험이 너무 부족하니까. 자, 이거는 이제 어쨌든 그런 점에서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지만 청년들의 잘못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한국 사회가 놀이를 박탈하고 교육체제를 경쟁적 체제로 만든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존감 위기도 또 한국 청년들에게 큰 문제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심리학 책 중에 굉장히 잘 팔린 책이 뭐가 있었냐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었죠. 뭐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용 별거 없거든요. 근데 제목이 좋죠. 그래서 제목 보고 다 사서 이렇게 집에 꽂아놓고 그랬는데, 요즘에 또 무슨 책이 잘 팔리냐면 자존감 책이 잘 팔려요. 심리학 쪽에. 제가 서울에서 자존감 관련 강의를 했더니 수강생 신청한 사람이 400이 넘어가지고 깜짝 놀랐죠, 제 측에서. 그리고 실제로 들어온 사람이 250 이상 들어왔어요. 큰 강당에. 그래서 제가 절감했어요. 자존감 문제가 심각하구나. 자존감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미움받을 용기라는 것도 자존감과 관련이 있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존감. 자기 존중감이 있으니까 타인의 존중은 덜 필요해지죠. 따라서 이 사람은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요. 자기 소신대로 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으면 자기 존중을 못하니까 타인의 존중이 필요해지고, 따라서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 같은 건 없죠.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남 따라 하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같은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건데, 지금 한국 청년들이 자존감이 어때요? 높아요? 안 높은 것 같죠. 자존감 문제 다 있는 것 같죠. 자, 자존감이 뭐냐 이거 정의하기 시작하면 오늘 강의가 이제 시간을 도저히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빼고, 일단 자존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통해서 이제 감을 잡아볼 텐데요. 자존감이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닐 테고 뭔가 기초공사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존감의 기초공사가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심리학자가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어린 시절이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뭐 답이 없어요. 이제 심리학 다 어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자존감의 기초공사가 만들어지는데, 그 어떤 것이 필수적이냐?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 부모의. 이걸 다시 표현하면 건강한 사랑과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건강한 사랑과 지지를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아,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가 귀중하다는 걸 아는 거죠. 여기서로부터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귀중하다고 느끼니까. 근데 이런 사랑과 지지를 못 받으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귀중한 존재라는 자각이 생기지 않고 자기 존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벌써 여기에서 상당 부분 좌우된다는 거죠, 어릴 때.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 볼 수 있어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못생겼는데 굉장히 자신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얼굴에. 잘생긴 것처럼 행동해요. 놀랍게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다 못해서 너 그렇게 인물이 잘나지 않은데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웃어요. 질투하는구나 막 이러고. 그러니까 얘는 충격을 안 받는 거죠. 이 사람은. 왜 안 받겠어요? 어릴 때 예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근데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 이쁘다라는 건 거짓말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주관적인 거잖아요. 예쁠 수 있죠. 그죠? 박근혜도 어릴 때 이뻤을 수도 있어요. 자기 부모한테. 그러니까 뭐,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박근혜가 나오는 게 이게 이제 강박사고인데, 너무나 이 충격적인 이 지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꾸 머리에 들어와, 이 말이. 나가. 자, 그래서 뭐 어쨌든 툭툭 튀어나오는 건데, 자, 어릴 때 다 자기 자식은 이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이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자기가 정말로 예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의식에 강력하게 자리를 잡으면 청소년기 이후에 혹은 아동기 이후에 친구들이 못생겼다 해도 별로 충격을 안 받아요. 이쁘다는 얘기는 충분히 들었거든. 됐어, 이제 그만해.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알고 있어, 이미. 내가 이쁜 줄.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잘생기고 예쁘다고 생각되는 사람, 객관적으로. 근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를.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서 누가, 아, 인물 좋네. 그러면, 막 화를 내요. 놀리는 거냐? 아니면 어색해 하든가. 칭찬받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릴 때 이 외모로 제가 말씀드려 죄송한데 어쨌든 어릴 때 건강한 사랑과 지지를 많이 받았냐 많이 받지 못했느냐가 굉장히 자존감 형성에 중요해진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한국 부모들은 요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조건부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공부를 가지고 사랑이 변동하는 그런 조건부 사랑을 많이 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이뻐하고 공부를 못하면 안 이뻐한다든가 미워하는. 좀 심한 경우에는 성적이 나쁘면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성적 나쁘다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부모들도 어느 정도는 하냐 하면 100점 맞아오면 웃어요. 근데 80점 맞아오면 괜찮아, 뭐 80점도 받을 수 있지 하는데 얼굴은 찌그러져 있어요. 적어도 웃지 않아요. 자, 이런 차이를 드러낸다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뭘 파악할까요? 금방 간파할 텐데 똑똑하니까. 부모가 뭘 바란다는 걸 알아요. 100점을 바란다는 걸 알죠. 80점 받으면 실망한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식이냐면 내가 공부를 잘하면 사랑받을 수 있지만 공부를 잘 못하면 사랑을 잃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자, 그러면 이 아이 입장에서는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는 강박감이 생기겠죠.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반대로 그 대신 내가 공부를 못하게 되면 사랑을 상실할 거란 두려움에 떨겠죠. 이 것이 결국에는 인생을 좌우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즉 부모의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기 때 사회에 나오면 사회는 어떤 곳입니까? 경쟁사회입니다. 비교가 심한. 여기에서 어릴 때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았던 아이는 남들도 나를, 이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나를 사랑해 줄 거라는 기대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충분히 받아봤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도 기대를 해요.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어릴 때 부모한테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은 어떨까요?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성취, 성공 이런 것도 하지 않아도 날 사랑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냐?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도 공부 못하면 사랑을 철회했지 않습니까? 근데 생면부지에 모르는 사람들이 나 존재만으로, 나라는 존재만으로 사랑해 줄 거라는 기대는 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은 뭐에 집착할까요? 그러면 남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또 집착이 생깁니다. 강박감이 생겨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돈일 수도 있고 뭐 학위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지만 무엇이든 어쨌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날 사랑해 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에 떱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중의 유기공포인데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공부 못하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사랑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하나의 공포. 조금 더 커서는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지 못하거나 어떤 사랑받을 만한 도구를 만들지 못하면 사회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유기공포. 이 쌍유기공포가 청년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인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뭘 좋아서 목표를 가지고 즐겁게 추구하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 나가는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이 아니고 사랑을 잃을까봐, 인정을 못 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무서워서 도망치듯이 쫓기듯이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럼 삶 자체가 어때요? 피곤하죠. 굉장히 피곤하고 외롭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과 자기 긍정을 하기가 힘들어요. 성취를 못 이루거나 뭐 나한테 스펙이 없으면 자기 긍정이 안 돼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타인의 시선에 민감해지고 출세와 성공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럴수록. 자, 이게 이제 자존감 위기의 또 하나의 이제 측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 다음 정체성 위기라는 것도 또 이제 있는데, 아까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기에 이거 못했다는 거니까요. 못했으니까 이게 계속 나타나죠. 정체성을 청소년기에 확립을 못하면 괜찮은 게 아니고 계속 이 위기가 나타납니다. 심지어 중년기까지 따라와서 이 위기가 재발돼요. 실제로 그 대학생들을 오랫동안 상담했던 어떤 상담가가 쓴 글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학생들이 와서 제일 많이 하소연하는 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을 제일 많이 한대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왜 한국의 청년 세대가 이 정체성을 이렇게 혼란 혹은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자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유. 자유롭게 자랐느냐 자유롭게 자라지 못했느냐가 정체성 확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보죠. 개를 키울 때 어떤 농장 같은 데서 크게 이제 넓은 농장 같은 데서 풀어놓고 자유롭게 키운 개가 있고요. 또 묶어서 키운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집에다가. 그러면 자유롭게 큰 개는 농장을 마음껏 달려다니면서 탐험하고 그랬겠죠. 그러면 자기가 뭘 원하는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발견할 수 있죠. 뭘 원하는지. 나는 달리기를 하고 싶어. 달릴 때 제일 행복해.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묶여서 자란 개는 어때요? 자기가 뭘 제일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달려본 적이 없으니까 달리기를 원하는지조차 몰라요. 이 묶여 자란 개는 자기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묶인 상태에서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제일 나은 걸 선택합니다. 그게 자기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풀려 있었으면 아닐 건데 그게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 속에서 그나마 제일 나은 걸 자기가 원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또 그 다음에 풀려서 자유롭게 자란 개는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마음껏 여러 가지를 해봤으니까 달리기를 잘하는 걸 알 수도 있고, 내가 짚는 거 하나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내가, 또는 무는 거는 내가 확실하다 이런 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묶여 자란 개는 어때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짖으면 짖지 말라고 혼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거, 진정으로 원하는 걸 알아야 되고 나의 재능과 특기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뭘 잘하는지. 근데 한국 청년들은 이걸 탐색할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릴 때부터 대체로 어른들이 정해진 루트를 따라 살아왔죠. 어릴 때 공부 열심히 하라. 중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했어요? 더 열심히 하라. 대학교 때는? 대학교 때도 공부 열심히 했죠. 취직하려고. 지금 취직이 안 돼서 여기 오신 건데 그렇게 살았는데도 자 어쨌든 계속 이 정해진 루트를 따라 쭉 성장했어요. 자유로운 삶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선택한. 따라서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잘 알기가 힘듭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자기 정체성 확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유를 획득하셔야 돼요. 이제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잘하는 게 없다 그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잘하는 거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유로운 삶을 살아보지 못해서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자, 이 정체성 문제가 있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한 얘기 못합니다. 다음 거. 마지막으로 이제 또 삶의 위기가 있습니다. 삶의 위기. 삶이 의미 있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삶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는 인간이죠. 여러분들 그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우리 인간이니까. 내 삶이 의미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있길 바라고 내 삶의 가치 있길 바라죠. 자, 이 삶의 의미, 나는 왜 사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나는 행복한가?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게 이제 인간인데 여기에 맞게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하죠, 지금. 이런 고민 자체를 별로 해보지 못하죠. 어릴 때 이런 고민 많이 하셨어요? 잘 못했죠. 우리는 예를 들면 철학도 안 가르치는데 그 외국 같은데 선진국은 중학교 때부터 철학을 가르치는 이유가 이런 거 고민하라고 가르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 시간을 안 줘요. 저런 거 고민하면 혼나죠. 시험 성적 떨어진다고. 자, 그래서 한국의 그 젊은 세대는 대체로 삶의 의미 자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젊은 세대가 또 한국인들 대부분이 그렇지만 개인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도록 권유받거나 강요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른들이 보통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어릴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라. 거기까지 얘기하잖아요, 보통. 인생에 대해서. 예를 들어 거기서 더 얘기하는 어른들이 많았어요, 부모님들이. 예를 들면 나중에 네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번 다음에 그 돈을 다 사회에 환원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른들. 있어요? 별로 없죠. 결국 어디까지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인생은 철저하게 너를 위해 살아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이런 걸 메시지를 받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걸 추구했고. 그래서 최고로 잘 된 게 이제 우병우 같은 케이스죠. 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800억 모았던데요? 자, 강박사고가 또 들어오는데. 그런 삶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의미가 있을까요? 나 혼자 막 돈 많이 끌어 모아서 막 이렇게 잔뜩 끌어안고 사는 삶.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또 젊은 세대가 살고 있으면서도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뭔가 보람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창조성 같은 걸 체험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 느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삶이 재미가 없는 거죠. 이게 삶의 위기입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삶,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느끼는 삶을 선택해서 창조성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사람은 정말 사람답게 사는 거고 즐거운 건데 그런 삶을 살 기회가 제공되지 않죠. 그냥 오로지 어떻게든 생존만 하기 위해서 사는 삶, 또 개인적으로 잘 돼봤자 우병우처럼 되는 삶. 여기서는 정말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한국 청년들은 지금 우울하거나 권태감을 느끼거나 또 공포를 느끼거나 뭐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일단 네 가지는 정리를 하고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네 잘못이 아니란 제목에 맞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 하나 넘겨주세요. 청년과 한국인, 청년만 아니고 청년을 넘어서서 한국인은
왜 이렇게 불행해지고 있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는가 하는 건데요. 일단은 돈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돈과. 여기 계신 분들 어때요? 난 돈으로부터 자유롭다. 난 돈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까? 몇 명 여기 있는 것 같긴 한데 손들지 마세요. 그분들은 이미 너무 많이 이제 그런 분들이고, 이제 보통 한국 청년들은 돈에 얽매여서 사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돈 얘기를 들어왔고, 돈 벌어야 된다, 돈 없으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고, 또 이제 나이 먹어서도 취직 걱정하고 계속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해서도 맨날 돈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삶은 이 돈에 대한 어떤 욕망, 집착과 떼놓고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공통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요새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 대화하는 거 들어보시면 돈 얘기합니다. 뭐 하면 돈 많이 번대더라. 청소년들 얘기하는 거 들어봐도 돈 얘기하고.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그냥 아주 바로 나와요. 돈이죠. 바로 나옵니다. 자, 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돈을 과도하게 욕망하고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데, 뭐 단군 일의 최대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돈에 대한 집착이. 그럼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할까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돈 없는 상태를 그만큼 견디기 어려워하기 때문이죠. 돈 없을 때 뭔가 심각한 고통을 느끼니까 돈에 집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없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고통스럽지 않다. 그러면 돈에 집착할 이유가 없죠. 돈 없을 때 심각한 고통을 느끼니까 집착할 겁니다. 그럼 한국인들이 느끼는 돈 없을 때의 고통, 가난이 주는 고통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어떤 고통을 느껴요? 돈 없을 때. 무시당하는 고통. 네, 또. 생존 문제. 자,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어요. 하나는 불편함입니다.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되는데 약값이 없어서 치료를 못 한다든가, 아니면 오늘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삼겹살을 먹어야 된다든가. 이건 비유가 안 좋아요? 자, 어쨌든 불편함. 그러니까 여행 가고 싶은데 못 간다든가, 뭐 등등 생활상의 불편함이 있죠. 당장 죽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누가 말씀하신 무시당하는 고통입니다. 한국 사회는 돈 없으면 사람을 좀 무시하지 않아요? 좀이 아니라 많이 무시하죠?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고통, 불편함과 무시당하는 고통 중에서 어떤 고통이 더 커요? 무시당하는 게 더 고통스럽죠. 네, 인간이라면 다 누구나 그렇게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 불편함보다는 무시당하는 고통을 더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근데 인간이 왜 이렇게 무시당하는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할까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뭐예요? 여기 처음 오신 거예요? 뭐 벌써 많은 공부를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앞에 앉아서 탁탁 정답을 막. 자, 어쨌든 흐트러졌는데 그 얘기죠.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동물은 생물학적 존재라고 그러죠. 배부르면 만족하는 존재.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사람은 근데 동물과는 다르다. 사회적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동물과는 다른 의미에서. 그렇다면 사람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사람한테는. 먹는 것 이상으로 사람한테 중요한 게 뭘까요? 사회적 존재라는 걸 기준으로 살펴보면 바로 사회죠. 사회. 사회인데 그거를 좀 좁게 얘기하면 뭡니까? 관계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좁게 말씀드리면 사회이자 곧 관계고, 관계가 곧 사회예요. 그렇죠? 사회의 핵심은 관계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사람은 먹는 것보다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자기 앞에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난 그 애인이 있어요. 연인.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요 앞에 와서 전화를 했어요. 나 요 앞에 왔으니까 잠깐 나올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앞에 있는 음식을 먹어요? 만나러 가요? 먹는다고요? 먹으면서 그러니까 난 저런 사람들이 싫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둘 중에 하나의 문제지, 그렇게 이제 파격적인 대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애인한테 가겠죠. 이게 사람과 동물의 차이예요. 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개는 먹어요. 절대로 안 갑니다. 개는 관계가 2차고 먹는 게 1차입니다. 사람은 관계가 1차고 먹는 게 2차예요. 그냥
만나러 가고 굶는 게 낫다는 거죠. 이걸 이제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이제 자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굶주림이 인간 최대의 고통이라면, 인간이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 굶주림이 제일 큰 고통이 될 테고, 그렇다면 자살률은 어느 나라들이 제일 높아야 됩니까? 아프리카 나라들 아니에요? 근데 아프리카 자살률 낮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굶어 죽는 그 순간까지 살기 위해 싸웁니다. 삶에 대한 의지는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근데 한국은 자살률 높죠? OECD 국가 중에 11년째 1위인데 한국 사람들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먹을 게 없어서 자살합니까? 아닙니다. 대체로 관계의 파탄 때문에 자살합니다. 고독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굶주림은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굶주린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하지만 관계가 잘못되고 관계가 파탄나면 사람은 견딜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제일 힘든 거는 관계의 파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관계고. 그렇다면 무시당하는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이유가 나오죠. 무시당할 때 우리가 관계를 기준으로 보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무시당할 때? 관계로부터 어떻게 되는? 소외되는. 그렇죠. 쫓겨나는, 배제되는 느낌을 받죠. 관계로부터 내가 추방당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인간 본성에 비춰볼 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죠. 관계로부터 추방당하고 배제되는 거는. 그래서 무시당할 때마다 우리는 심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무서워해요. 인간은 누구나. 그렇다면 어떻게든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흔히 얘기한 방어의 문제인데 방어를 하려고 하겠죠. 그럼 뭐가 있으면 나를 이 고통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고통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 방어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한국인들이? 돈이죠. 자, 이게 이제 이 한국인들의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이해하는 열쇠인데요. 결국 한국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건 뭐라는 거죠? 돈인가요? 아닙니다. 사람다운 삶입니다. 내가 인간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고, 사람들한테 인간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고 존중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지키려고 그렇게 안 해주니까 돈을 벌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사람다운 삶이고 관계라고 봐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서 잘못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이해도 잘못될 수 있고. 사실 정말로 우리가 돈을 좋아한다면 이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사람이 접촉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 좋아하는 분들은 개 만지지 않아요? 자꾸 와서. 그리고 연인도 그렇죠. 자식도 그렇죠.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만지지 않아요? 자꾸 스킨십. 그럼 돈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어때요? 5만 원짜리 얼굴 막 비비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틈난 데를 꺼내서 비비고 막 핥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걸로 베개 만들어 살고 이러지는 않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돈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통해서 뭔가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봐야죠. 자,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런 무시당하는 고통과 공포가 너무 강렬하고 크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돈에 집착한다라는 것인데 그 한국인들이 이렇게 된 게 언제부터 이렇게 부쩍 이렇게 됐을까요? 원래 이랬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극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게 90년대부터입니다. 자, 90년대부터 이렇게 됐다는데 90년대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 사회에. 그렇죠. IMF 경제 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IMF 경제 위기를 전후로 해서 한국에 신자유주의 체제가 들어오죠. 이 신자유주의 체제가 들어오면서 한국인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하는데 이 체제가 한국인들한테 준 결정적인 변화를 제가 한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90년대 이전까지는요. 수직적 무시가 있었고 수평적 무시는 별로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돈 많은 부자들이 보통 사람들을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는 있었어요. 그전에도. 하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끼리 서로 무시하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90년대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입되면서부터는 수직적 무시가 아니라 수평적 무시가 더 심해졌습니다. 즉 보통 사람들끼리 서로 무시하는 풍조가 심해졌다는 거죠. 예를 들면 50평 사는 사람이 40평 사는 사람 무시하고 중형차 타는 사람이 소형차 타는 사람 무시하고 서울대생들이 고대생 무시하고 이런 식의 무시. 수평적 무시. 뭐 어떻게 보면 도토리 키재기인데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조금 잘났다는 거로 서로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고통이 돼요. 수평적 무시는. 왜 그러냐면 자, 수직적 무시는 여러분들이 받더라도 그럭저럭 견딜만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건 회장이 지금 여기 있는 분들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있어요. 어때요? 힘들어요? 오늘 밤에 잠 못 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왜? 수직적 무시는 당장 어때요? 당장 바로 겪는 무시가 아니고 또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한테 오는 무시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건 회장 만나보셨어요? 앞으로도 못 만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서 무시당할 가능성 자체가 없잖아요. 별로. 그런 걸 뭐 심리학에서 회피 가능하다 그러죠. 즉 회피 가능한 고통이에요. 수직적 무시는. 우리가 부자 동네에 가서 머슴을 살거나 운전기사 하거나 이러지 않는 한 당장 매일 겪진 않아요. 우리끼리 모여 살면 돼요. 부자들 가는 골프장 안 가고 부자들 가는 그 뭐 백화점 안 가고 우리끼리 모여 살면 됩니다. 이 무시는 견딜만 해요. 하지만 옆 사람이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옆 테이블에.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죠.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만나고 있고 또 뭐 동창회 자리에 가도 만나고 길 걷다가도 만나고 운전할 때도 만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다 혹은 무시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이 피곤해서 살 수가 없죠. 피곤해서 거의 노이로제 상태에 들어갈 것 같아요. 사람들 볼 때마다 신경 쓰이니까 야, 이 사람이 나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수평적 무시는 다시 말하면 회피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오기 때문에 이건 회피 불가능해요. 그러면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무시당하는 고통인데 그게 회피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속된 말로. 사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피곤해지는 거죠. 사람들 만나러 갈 때 걱정이 되고 무시당할까 봐. 근데 실제로 그런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한국 최고의 중매업체에서 일하시는 그 분이 자기네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 준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원래 그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소개팅이나 뭐 선을 보게 해준다 그러면 어땠어요? 어떤 기분으로 나갔어요? 기분 좋게 나갔죠. 들떠서. 야, 뭐 어떤 사람 나올까 뭐 이제 이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요즘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나갈 때 젊은 사람들이. 예? 그렇죠. 걱정을 한대요. 그 업체에서 조사한 바에 그렇게 나와요. 경계를 하고 걱정을 한대요. 선보는 사람이나 소개팅한 사람한테 무시당할까봐 그 걱정이 제일 많대요. 나갈 때. 나가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경계를 한답니다. 밉보일까봐. 혹시 저놈이 잘난 척하지 않을까 이런 거 신경 좀 쓰라고 눈이 이제 팍팍한 거죠. 그러니까 연애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하던데 더 근본으로 사실 따져봐야 되지만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만큼 예민하다는 겁니다. 무시당하는 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된 한국 사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예전과는 달리 그냥 단순하게 뭐 부자들한테 무시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방팔방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무시당하는 공포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 아니에요. 만성화되고. 그러면 돈에 대한 집착은 어때요? 비례해서 커지는 겁니다. 나를 지켜야 된다는 강박감 이게 더 세지니까 돈에 대한 집착은 더 커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90년대 지나서 한국 사회가 돈에 미쳐 돌아가는 사회가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불안정복 사회 보시고 나중에 제가 책 중에 자, 해결책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넘겨주셔야 됩니다. 제가 좀 속도를 확 생략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넘기죠. 자, 해결책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벌면 이 무시당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죠. 한국 사회에서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부지검 검사 자살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명문중고등학교 나왔고요. 서울대 나왔습니다. 로스쿨 졸업하고 검사가 됐어요. 이 정도면 출세한 거 아닙니까?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로서?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겠죠. 근데 어때요? 검사가 되고 나면 이제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부장검사한테 인간 이하의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게 자살했어요. 이 사건이 보여준 건 뭡니까? 검사가 돼도 무시당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아, 무시당하는 말이 이상한데. 검사가 돼도 무시당하지 않는 삶은 살 수 없었다는 거죠. 무시당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올라가 볼까요?
그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보면 재벌 그룹 상무가 나옵니다. 대기업. 이 상무 정도면 임원 아닙니까? 탑 클래스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화를 보면 회장 앞에 엎드려 뻗쳐서 골프장으로 골프채로 빠따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임원이 돼도 인간적으로 존중받는 삶을 살 수가 없구나. 무시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청와대 들어가면 돼요? 청와대 들어가면 박근혜한테 무시당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되면 돼요? 박근혜는 최순실한테 무시당했죠. 그럼 최순실이 되면 되냐? 최순실은 저한테 무시당합니다. 제가 최순실 킬러입니다. 자, 이제 농담이지만 한국 사회는 어디까지 올라가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회 자체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올라가 봐도 무시당하는 고통에선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학대와 무시와 차별이 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제 취직이 안 돼서 알바한다, 편의점에서. 근데 사장이 어느 날, 야, 너 일 왜 그렇게 못하냐? 오늘 좀 맞아야 되겠다. 엎드려 뻗쳐 하면 여러분 어때요? 엎드려 뻗쳐 해요? 안 하죠. 사장 막 욕하잖아요. 이게 미쳤냐 너? 뭐 이러면서 그만두지 않아요? 근데 검사는 왜 그때 부장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을 때 참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을 다 걸었잖아요. 거기서 내려올 수는 없는 거죠. 거기서 내려오고 나면 자기는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걸 이용해서 학대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박근혜 보세요. 대통령까지 됐는데 최순실이 그렇게 무시해도 못 내려오잖아요. 다 인생을 걸었으니까. 우리 같으면 금방 그만둘 텐데. 자, 무슨 얘기야? 농담이지만 차라리 출세를 안 하면 우리는 빠따는 안 받고 산다 이겁니다. 그 정도까지 인격적 무시는 안 당하고 그 부장검사한테 시수심부름 하겠다 그러거든요. 그 검사가.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좀 가난해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비극을 견디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출세하면. 하나같이. 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공과 출세를 함으로써 무시당하는 고통에서 해방되지도 않고 행복해질 수도 없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바로 헬조선을 해븐조선으로 바꿔야 되겠죠. 뭐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다면 행복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 살펴봐야 될 건데 북유럽이 잘 알려진 대로 행복한 나라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죠? 복지국가들. 그중에서 덴마크를 살펴보면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걸 비춰보면 덴마크인들의 행복한 이유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사회 유대입니다. 지역사회 유대라는 게 곧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덴마크인들이 자기들의 관계를 몇 점으로 평가한 거예요? 만점. 10점 만점짜리예요. 만점 줬어요. 만점. 그러니까 관계가 엄청 좋다는 얘기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우리는 몇 점? 3.1. 근데 저기 옛날 통계라서 지금은 더 떨어졌어요. 0점 몇 대로. OECD 국가 중에서 사회적 관계가 제일 나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관계가 지금 나쁜 상태에서 살고 있고 덴마크는 관계가 거의 최고로 좋은 상태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행복해지는 거죠. 인간은 왜? 인간한테 제일 중요한 건 관계인데 관계가 좋으니까 덴마크 사람들 행복한 거고 우리는 뭐 앞에 뭐 황금이 있어도 관계가 나쁘니까 우리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덴마크인들이 이렇게 관계가 좋아진 이유, 좋은 이유는 뭘까요? 우선 한 가지는 직업에 따른 소득 격차가 별로 없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든 대학 교수를 하든 월급차가 별로 없어요. 덴마크는. 그렇다면 덴마크 사람들은 직업을 구할 때 뭘 기준으로 직업을 구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그렇죠. 적성이든 뭐든 간에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겠죠. 자,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한다면 직업 만족도는 높죠. 삶의 만족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밑에. 행복지수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뭘 기준으로 선택해요? 돈. 돈을 기준으로. 그럼 직업 만족도는 높을 수가 없죠. 삶의 만족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거 싫어합니다. 솔직히. 일하는 시간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시계 보면서 맨날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잖아요. 조금만 틈나면 이제 카톡하고 사우나탕 가고 농땡이 치고 그러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 못해요. 그게 삶의 만족도를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직업 간의 소득 격차가 적으면 직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현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지죠. 그러니까 덴마크는 게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직업을 가져도 무시당할 일이 없어요.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사람들은 뭐 하세요? 그럼 택시 몰아요? 이러면 물어본대요. 이렇게. 그 일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돈 없어서 몬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좋아서 몬다고 생각하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고 좋으면 자기도 하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뭐 하세요? 택시 몹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 나오죠. 좀 착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거기까지 가셨어요? 막장 인생이시네. 그래서 뭐 껴안아 준다든가. 좀 착한 사람은. 좀 못된 놈은 루전에 다리를 깔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벌써 직업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내 습성이 돼 있다면 덴마크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덴마크인들은 어때요? 무슨 직업을 가지더라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그렇게 통계도 나오고.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직업을 가져도 행복할 수 없어요. 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만 된다면 한국인들도 아마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찾아 살 겁니다. 덴마크처럼 소득 격차가 거의 없다면. 또 자식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국 사람들이. 너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얘기하겠죠? 사교육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애 낳겠죠? 애 낳아도 사교육시킬 이유가 없고 공부하라고 괴롭힐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해결되죠. 또 하나 이제 덴마크의 좋은 점은 사회보장제도,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건데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뭐 기본이고 대학교 무상. 그리고 또 일부 이제 대학생들한테 140만 원씩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지 말라고. 자, 이 정도의 조건이 있는 데다가 직장 다니다 해고당하면 2년간 월급 받던 월급의 80%가 나오고 또 민간 합동 직업 소개소가 있어서 그 해고당하거나 실업자인 사람들을 직업을 구해줘요. 체계적으로. 그리고 2년 뒤에 만약에 취업을 못 시켜줬다 정부에서 그 민간 합동 소개소를 통해서 취업이 안 됐다. 그러면 사회보장기금에서 또 돈이 나옵니다. 구직의사가 있으면 80%가. 사업하다 파산해도 돈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뭐 일단 걱정이 없겠죠. 덴마크에 노숙자가 있겠어요? 안 가보셔서 모르죠. 저도 사실 안 가봤어요. 아는 척하지만 책을 읽은 얘기인데 없다는 거예요. 물론 발견할 수는 있을 겁니다. 어떻게 우연히 발견할 수. 근데 그 노숙자는 한국의 노숙자랑 달라요. 정말 그 덴마크의 노숙자는 노숙자를 사랑하는 사람, 노숙자가 되고 싶은 노숙자일 겁니다. 그렇죠? 나는 꼭 노숙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우리처럼 일하다가 뭐 해고당했다거나 사업하다 망해서 길거리에 나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한대요. 입버릇처럼. 우리 동포가 돈이 없어 길거리에 주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다들. 그러니까 내가 세금 더 내서라도 살려내겠다. 자, 그런 사회에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주저앉을 때 동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한국은 어때요? 동포가 주저앉아서 죽든 말든 신경 안 쓰죠. 오히려 물대포 쏴서 죽이기도 하죠. 자, 이런 사회는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지고 안심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노후도 보장돼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착하게 굴까요? 못되게 굴까요? 착하게 굴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행복하고 기분이 너무 좋으면 다른 사람들이 실수해도 너그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기분 너무 좋은 날은 누가 와서 발을 밟고 지나가도 죄송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러잖아요. 좀. 발에 피나고 막 그래도 꼬매죠 뭐 딱. 너무 너그러워요. 그죠? 근데 내가 기분이 아주 나쁜 날은 어때요? 누가 살짝 밟고 지나가고 사과해도 화를 많이 내죠. 멱살 잡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남들한테 못된 짓 못해요. 하고 싶어도.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불행하게 살고 있어야 남들한테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럼 덴마크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걱정이 없으니까 남들한테 더 착하게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럼 더 행복해지겠죠. 우린 이제 반대고. 자, 이건 이제 약간 딴 얘기인데 한국의 부자들은 그런 거 보면 행복한 것 같아요? 안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죠. 그죠? 순실이가 화를 그렇게 잘 냈다면서요. 순실 딸 정유라는 뭐 7살 때 마사지 하는 아줌마 따귀를 때렸다 그러는데 걔는 어릴 때부터 불행했다는 얘기예요. 행복하면 못 때려요. 그렇게 애들과 그렇게 못되게 굴지 못해요.
그 한국 부자들이 화 잘 내고 못되게 구는 걸 보면 사람들이 참 불행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행동 못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얘가 잠깐 썼지만 덴마크 사람들은 그렇게 되다 보면 돈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 같습니까? 초월, 무관심, 한마디로 물질주의적인 삶에서 벗어났다라고 보여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탈물질주의적인 가치관과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행복이 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돈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0% 나왔다는 겁니다. 덴마크에서. 이건 통계학적으로 엄청난 거죠. 그죠? 아시죠? 어떤 거 실수해도 5% 나오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5. 근데 덴마크 사람들이 그거 실수 안 하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돈이라고 찍을까봐. 물론 우리도 그런 기적을 이번에 달성했어요. 호남에서 박근혜 지지율 0% 나왔거든요. 20, 30대가 0%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조사했을 때 실수로 30대가 1%. 아, 이게 누가 틀렸을까요? 근데 하여튼 이것도 굉장한 거예요. 얼마나 이 젊은 세대와 이 호남 지역 사람들이 오답을 안 하려고 애쓴 결과겠습니까? 이거 기네스북에 올려야 됩니다. 이거 통계학적인 0% 나온 거는. 자, 근데 어쨌든 덴마크 사람들은 행복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미국 여성이 쓴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에서는 루이비통 같은 거 들고 모임에 나가면 다 관심을 가진대요. 그 얼마냐, 뭐 예쁘다, 뭐 등등. 근데 덴마크에서는 루이비통 들고 나가도 아무도 관심이 없대요. 보자기에 싸놓고 나가도 관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덴마크 사람들 이미 인간을 평가할 때 어때요? 물질을 중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소유물이나 물질을. 아무도 루이비통에 관심이 없는 사회. 그 대신 그 사람이 인품에는 관심이 있겠죠. 이런 사회, 질 높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을 쫓아서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혹은 또 과시하려고 아등바등 사는 세상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초월돼서 더 가치 있는 삶, 더 인간다운 삶, 더 행복한 삶,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사는 거,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사실 잘못한 건 여러분들 잘못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청년 실업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나이 든 세대, 그리고 한국을 지배해왔던 기득권 세력들이 만든 잘못 아닙니까? 그래 놓고 해결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한테 다 떠넘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었죠. 중동에 가라. 그죠? 청년들한테. 근데 안 가셨죠, 다들. 이게 이제 안 가니까 또 열받아가지고 창업해라 그랬죠, 또. 뭐 창업하면 뭐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사회의 지금 그 방침은 뭐냐? 기득권층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 예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청년 실업 니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너희 불행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줄 뿐만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의 청년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기성세대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청년단 같은 것도 하실 텐데 청년들이 지금까지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헬조선,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헬조선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고 상처 입고 살아왔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다들 돈 더 벌어서 어떻게든 탈출해 보려고 개인적인 노력을 해왔다면 이제는 힘을 합치고 연대해서 국가적 해결, 사회적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돈으로부터는 일단 해방된 삶을 사는 청년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저는 우리나라는 얼마 안 가 망한다고 생각해요. 왜냐?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 높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출산율은 어때요? 최악입니다. 그죠? 영국 옥스퍼드 뭐 인구 어쩌저쩌 연구소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멸종할 나라 1위로 어딜 꼽았냐면 대한민국 꼽았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있으면 멸종합니다. 왜? 인구 때문에. 2017년부터 인구 절벽이 시작되고 좀 있으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다 2070년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외국의 저명한 연구기관이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라가 망하냐 망하지 않느냐는 절기점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비상시국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순실이는 지금 뭐 했어요? 몇십 조를 먹었다는데 뭐 밝혀지면 더 먹었겠죠. 걔네들은 그 짓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여러분들이 용납하면 안 되는 거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로잡아서 나라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라를 살리려면 청년들이 살아야 됩니다. 청년들이 살아서 일단 애를 낳아야 돼요. 그냥 막 낳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우리 애가 이곳에서 태어나서 살면 행복하겠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저는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처를 준 자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시간 관계상 더 하면 이제 굉장히 안 될 것 같은 지금 분위기가 주변에서 막 째려보는데요. 자, 다 넘겨보세요. 팍팍팍. 이것만.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아주 압축적인 얘기들을 해왔기 때문에 중간중간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책을 보시고, 책으로 안 되면 카페에 와서 뭐 자료를 보시든가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